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펜 김지수입니다. 먼저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 목소리가 제일 먼저 잠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촬영을 해서 지금 강의를 업로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만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8강 저희 기본교재 91페이지에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집단에 대해서는 별표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수능 쪽에서는 사회 집단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이제 사회 집단과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출제되고 버려질 만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같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쪽에서는 이쪽이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사회 집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회 집단이라고 하려면 2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가, 내지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사회 집단을 분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프로야구 관중, 그리고 프로야구 팬클럽.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 수능 쪽에서 예를 던져주면서 이게 사회 집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봐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관중들, 일단 첫 번째 2사람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소속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야구 구단이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두산이고 하나가 LG고요. 서울에서 두산과 LG를 할 때 가장 관중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두산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LG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소속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 관중들은 그 경기가 끝나면 집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 중에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프로야구 관중은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팬클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2사람 이상 맞고요.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소속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든 그것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팬클럽끼리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팬클럽은 사회 집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군중 내지는 일시적인 군중인 프로야구 관중과 그 다음에 사회 집단인 팬클럽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즉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만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사회 집단이 아니게 되겠다. 그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 집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사회 집단의 종류에 대한 분류를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집단에 대해서 썸너라는 학자가 소속감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 집단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집단인 내외 집단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일단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썸너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집단, 소속감이 없으면 외 집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수능 쪽에서 문제를 풀 때 애들에게 전투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집단인지 외 집단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내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 집단으로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썸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속감이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문제를 푸실 때는 내가 직접 소속되어 있다, 즉 현재 소속되어 있으면 전부 다 내 집단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 집단은 현재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아니면 이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외 집단이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 쪽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내 집단이냐 아니냐를 많이 물으니까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니스는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그리고 이익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의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결합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합의지는 어떤 의도나 아니면 목적 여기에 해당하면은 결합의지가 있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에는 결합의지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합의지가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도 결합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선천적 결합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사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애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혼란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통상 이익 얘기하면 경제적 이익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경제적 이익이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경제적 이익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말은 어떤 의도, 특정 의도나 아니면 특정 목적이 있으면 전부 다 이익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사회는 결합의지가 후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공동사회가 결합의지가 자연 발생적이라는 데 대비해서 이익사회는 결합의지가 인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에서 결합의지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칠판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동사회하고 그 다음에 이익사회를 분류를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합의지, 선천, 결합의지, 후천, 그 다음에 전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부분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인격이라는 말은 원래는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의 인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면 요거는 공동사회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모습. 그래서 통상 all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 인격이라는 얘기는 내가 특정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걸 부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회사에 갔습니다. 거기 회사에 사장이 있다. 근데 제가 신입사원입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 앞에 스리퍼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양말 벗고 그것도 아니면 팬티 입고 돌아다닌다. 바로 잘리겠죠. 네, 그럴 때는 형식적 내지는 좀 더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관계를 부분적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회가 집단이 형성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습이나 아니면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정이 강조되는 관계다라는 얘기와 이들에 대한 통제는 비공식 규범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비공식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회 구성원 간에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애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친밀감 위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동사회의 특징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익사회는 공통의 관습이나 신념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는 관계를 이익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정보다는 이해타산, 즉 이 사람이 내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특정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냐가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회가 비공식 규범이 강조되었다면 이익사회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규칙과 같은 공식 규범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라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정이나 친밀감보다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이게 아무래도 분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쓰는데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글자가 좀 늦습니다. 예, 예쁘게 봐주시고요.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상당히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동사회 이익사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저희 수능 쪽에서의 기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공동이냐 아니면 이익이냐를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게 가족입니다. 즉 가족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면 전부 다 공동사회 특징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 이익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익사회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촉 방식에 따라서 쿨리는 접촉 방식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1차 집단하고 그 다음에 2차 집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우리 1차 집단 내지는 2차 집단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예, 우리 사회화 기관과 관련해서 1차적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접촉 방식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다시 리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촉 방식은 주로 친밀도라는 개념, 이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집단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즉 친밀도가 높고요. 2차 집단은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을 때 2차 집단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밀도 높으니까, 즉 가까우니까 모든 모습 다 보여줍니다. 즉 이들은 대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차 집단의 경우는 거리가 좀 머니까 모든 모습이 아니라 일부만 부분적으로 접촉을 하게 된다라는 거. 부분 접촉이 다른 말이 선택 접촉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들도 역시 1차 집단 친밀도가 높으니까 전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집단은 전인격이 아니라 부분적 인격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 내지는 수단적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2차 집단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1차 집단이었구나 라는 것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1차 집단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집단도 좀 전에 했던 회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 통상 우리가 1차 집단하고요, 그리고 2차 집단이 분류가 되는데, 얘들은 1차 집단은 대부분 공동사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의 특징이나 1차 집단의 특징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2차 집단은 대부분 이익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자, 제가 무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차 집단이나 1차 집단이 무조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집단 중에서도 뭐 이익 집단이 되는, 아니면 2차 집단 중에서도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전에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 결사체에서 친목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쪽 자발적 결사체에서 친목 모임은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 집단인데 공동사회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익사회가 이익사회 안에 보면은 1차적 인간관계와 2차적 인간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 이꼬르 2차다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집단이 1차 집단이고요, 어떤 집단이 2차 집단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집단이 공동이냐, 아니면 어떤 집단이 이익 집단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쪽을 접근하실 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형적인 집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그 다음에 회사나 아니면 군대, 그 다음에 국가 내지는 민족, 그리고 가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친족,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에 종중, 그리고 종친회,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왔던 유형이 뭐냐 하면 동아리 모임. 현재 기출 문제는 대략 한 요 정도에서 이게 뭐 1차냐 2차냐라는 걸 분류하는 정도,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족, 내가 현재 우리 가족이면 내 집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전형적으로 1차 집단이면서 그 다음에 가족은 전형적인 공동사회가 되겠습니다. 회사, 우리 회사라면 내 집단이 되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이익사회면서 그 다음에 2차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사회고 2차 집단이다. 자, 그리고 국가하고 민족을 가지고 물어볼 때는 이게 1차냐 아니면 2차냐라고 물어보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1차적 관계를 만들거나 2차적 관계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공동이냐 이익이냐는 물어볼 수 있지만 1차냐 2차냐를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민족은 우리가 타고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저는 역시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족은 전형적인 공동사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 포기라든가 아니면 이민이나 그런 거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동사회가 아닌 이익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얘는 1, 2차는 안 물어봅니다. 공동이냐 이익이냐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과 친족은 똑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래 집단도 역시 가족과 동일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게 동아리 모임 한번 가겠습니다. 동아리 모임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아직도 몸이 별론가 봅니다. 자, 선택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전형적으로 이익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리 그러니까 이익 요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사회라는 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 전부 다 이익사회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 모임 안에는 1차적 인간관계와 2차적 인간관계가 함께 존재한다. 요 내용까지가 기출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종중과 요거는 잠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중과 종친회 얘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중 그리고 문중은 성씨의 개념이라고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안동 김씨입니다. 근데 안동 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전주 이씨라든가 밀양 박씨처럼 성이 바뀌지는 못합니다. 즉 종중이나 문중은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되는 거니까 전형적으로 공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종친회 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대구 종친회 소속입니다. 지금 서울 올라온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대구 종친회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 종친회에 한번 나가 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좀 이 표현이 재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대구 종친회에 있을 때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친구가 아니죠.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 조카가 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는 정말 나갈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서울 종친회를 가보니까 제가 막낸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 종친회에서 맨날 나한테 야 빨리 이쪽으로 옮겨 와라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직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왜 들었냐고요? 보십시오. 제가 성은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친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즉 종중이나 문중은 공동사회지만 종친회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사회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이쪽이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대부분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은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자, 친구들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는 분류 기준이나 아니면 그 내용, 그 집단의 특징들을 외워야 되는데 그건 잠시 뒤로 미뤄두고 어떤 집단, 뭐 이런 단체들이 공동이냐 이익이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로 확인된 것이 요 정도니까 사례보다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 계속 출제될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 집단에서 테니스, 썸머, 쿨리의 분류 3가지를 보시고 나면 그거 이 외에 별도로 하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과 소속 집단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재에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소속 집단은 내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속 집단은 무조건 내 집단이구나 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와는 별도로 준거 집단이라는 말은 기준 내지는 근거라는 뜻입니다. 내 사고나 행동의 기준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집단. 우리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롤 모델에 해당하는 집단이나 아니면 워너비에 해당할 때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나 행동의 기준인지 근거인지, 즉 이 집단이 준거 집단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자, 기출지문이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대학에 있는 생물학과. 자, 뭐라고 했냐면 가고 싶던 A 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가고 싶었다라는 내면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대학은 그 사람의 준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없이 어떤 또 한 친구는 같은 학과, A 대학의 같은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이라는 이 친구, 즉 가고 싶어 했던 이 친구에게서 A 대학은 준거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을이라는 친구에게 A 집단이 준거 집단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문 안에 그 사람의 내면, 즉 워너비라든가 롤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만 준거 집단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에서 많이 파는 함정이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준거 집단과 그리고 나의 소속 집단이 일치할 때,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한 A라는 갑이라는 친구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일 거고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겁니다. 말 되십니까? 네. 근데 만약에 준거 집단하고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면 얘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준거 집단하고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두 가지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는 공무원이 준거 집단일 겁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은 수험생이라는 위치에 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열공해야 되겠죠. 즉, 일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제가 요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제 꿈은 이화여대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화여대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물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야 되겠죠. 즉 일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니까 이럴 때는 박탈감을 부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화여대에도 지금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사회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조직을 접근하실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사회 집단이 있고요.
이 사회 집단 중에서 사회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통상 사회 집단, 방금 말씀드렸던 두 사람, 그 다음에 소속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일단 요게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사회 조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회 집단하고 사회 조직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회 조직은 좀 더 구체화 내지는 체계화된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화 내지는 체계화라는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집단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집단 외부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사회 조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가입이나 탈퇴가 어렵다라고 잡아 주십시오. 가장 전형적인 사회 조직에는 회사 내지는 군대가 가장 전형적인 사회 조직에 해당합니다. 자, 회사,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니까 뭐 대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대기업이 현재 한 3%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나 회사 다니기 싫어라고 한다면 오늘 그만두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오늘 그만두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군대에서는 저 이제 군대 그만 다닐래요? 그러면서 안녕 하고 나갔다. 그게 탈영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가입 탈퇴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사회조직에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규칙이라든가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회사에는 사규, 군대에는 군기, 군대에서는 뭐 굴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2차적 인간관계가 있다. 주로 문서나 서류에 의해서 만나는 인간관계고 2차적 인간관계니까 부분적 내지는 후천적 인간관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 집단 중에서 사회 조직이라고 하기 위해선 그 조직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뭡니까? 돈 버는 거. 군대의 목적은 내 나라 지키는 거.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사회 조직이라고 하고요. 사회 조직과 같은 표현으로 공식 조직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식 조직과 사회 조직은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식 조직을 운영하던 스킬에서 시작됐던 관료제와 그 다음에 탈관료제도 원칙적으로 사회 조직 내지는 공식 조직과 같다라고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 조직과는 조금 다르게 등장하게 된, 즉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이 근대에 등장했었는데 현대에 등장하게 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발적 결사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특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단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로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목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익 집단과 세 번째 시민단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목 모임은 비공식 조직이 되는 친목 모임이 있고 그 다음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조직, 그 다음에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단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넣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의 관계에는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칠판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글씨를 좀 크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커서 그런데 일단 이 벤 다이어그램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그림은 어디다 필기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 교재 93페이지에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고 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 조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저희 교재에 비공식 조직은 93페이지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공식 조직에서 공식 조직 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학생들의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그렸던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보면은 공식 조직이 여기 있으니까 이 표현 공식 조직 내라는 표현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식 조직 내라라는 말은 이런 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십시오. 부연 설명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식 조직 내의 즉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친밀감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식 조직은 가입 탈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비공식 조직은 가입 탈퇴가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비공식 조직은 누구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공식 조직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밀감 내지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업무 능률을 높여주거나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였던 메이오의 호손 공장 실험이 비공식 조직에 관련된 실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증명됐던 내용이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될수록 업무 능률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확인된 사실이었고요. 그다음 비공식 조직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오히려 파벌주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파벌주의의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내용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왜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A 대학 법학과 그리고 A 대학 등산 모임. 얘는 A 대학의 법학과라는 것은 공식 조직인 A 대학에서 업무를 중심으로 만났던 즉 학업을 목적으로 만난 법학과이기 때문에 법학과도 역시 공식 조직입니다. 즉 법학과는 대학이라는 공식 조직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A 대학 등산 모임. 자, 얘들 등산 모임이 만나는 이유는 등산을 통해서 친밀감이나 인간관계를 높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산 모임은 비공식인데 법학과는 공식 조직이다.
즉 A 대학이라는 공식 조직 안에 법학과라는 공식 조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면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하부 조직, 즉 법학과와 같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친밀감이나 인간관계 중심으로 만나는 것,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게 안 지워지네요. 그냥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먼저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익을 분류할 때 대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즉 대다수와 관련된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익을 다른 말로 특수이익이라고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 사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익집단은 방금 얘기한 부분이익, 즉 특수이익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자, 그리고 특수이익을 실현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 단체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변호사회, 아니면 의사회, 약사회 같은 직업별 모임과 노동조합,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조합이 이익집단에 들어간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자,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아니죠,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보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끊기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자, 우리 이익사회하고요, 시민단체가 이익사회와 이익집단 내지는 이익단체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일까요? 네. 이익사회는 아까 분류했던 것 중에서 사회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사회집단 안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한 이유가 이익사회와 이익집단 이런 유형들을 분류할 때 수능에서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넓다? 얘가 얘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그렸던 사회집단과 사회집단 중에서 사회조직을 제가 아까 공식조직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가 관료제 그리고 탈관료제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일단 얘를 분류한 이유가 뭐냐면요, 관료제나 탈관료제는 공식조직으로서 같은데 굳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료제는 근대 산업사회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가장 효율적인 사회 조직의 형태였고요. 탈관료제는 현대에 등장한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적응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회 조직을 탈관료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는 별표를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쪽에서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하는 문제가, 그리고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3개를 쳐주시고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료제는 근대고 현대다. 그리고 관료제가 가장 대표적인 관료제의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계층이 나눠져 있고 각자가 담당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결정은 위측, 상층에서 하고 아래쪽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조직이면서 관료제는 상명하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상명하복 얘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한 사람 최고 경영권자가 결정을 하면 전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 때문에 탈관료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 두 번째, 관료제는 엄격하게 규칙이나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나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규칙이나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경계가 철저하다. 그리고 규칙과 절차가 강조되니까 유연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관료제는 경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호봉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료제와 대비해서 탈관료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봉의 반대말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관료제에서 피라미드 조직이었다면 탈관료제는 팀, 네트워크, 아니면 아메바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픽스의 느낌이라면 팀이나 네트워크나 아메바는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해체합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상명하복, 위에서 밑으로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하향식이라면 탈관료제는 하이상달, 즉 아래에서 위쪽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절차에 대해서 탈관료제는 예외를 많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경계, 얘든 철저한 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쪽 팀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업무의 경계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시문을 읽었을 때 이게 관료제의 특징인지 아니면 탈관료제의 특징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단원 문화의 속성부터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